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화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모두 좋았습니다. 기술주를 중심으로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안정을 되찾았고요.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도 39,000달러 선을 회복하면서 암호화폐 시장도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도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마감 상황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의 마감 상황입니다. 다우지수는 0.54%의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34,393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지수도 1% 가까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4,197선에 거래를 마쳐줬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1.41%의 급등 양상을 펼쳐줬습니다. 13,661선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경기 회복주도 강세를 보여줬고요. 이 기세를 받아서 우리 지수 역시도 좋았습니다. 어제는 힘을 내지 못하면서 종가를 형성한 우리 지수에도 빨간불이 들어와 줬는데요.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시장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5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516명입니다. 그래도 오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 쓰면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수의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도 3,160선을 넘어서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6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3,164선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지수 어제는 힘을 많이 내지 못하더니 그 하락분을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1.07%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960선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958선을 지나고 있는 우리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어서 선물 지수도 살펴보시면 1% 가까이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42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 수를 이어서 체크를 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640 종목이 오르고 있고요. 179종목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1000종목이 넘는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087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고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 수는 적습니다. 232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의 수급 상황 체크를 해보시면 기관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1,513억 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은 덜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28억 원을 덜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는 1,465억 원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상황을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개인 투자자만 물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64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14억 원 순매수에 나서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는 746억 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을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 분위기를 살펴보시면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8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만 1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는 2.51%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12만 원 선 위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화학을 살펴보시면 0.9%의 강세를 보이면서 90만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지금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신설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현대차에 탑재될 예정인데요.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의 주가는 잘 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2만 7천 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현대차에도 지금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신형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올해 내에 140대를 스위스로 수출한다라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석유 정유주들도 오늘 시간에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 유가가 약 4%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씩 주가를 짚어보시면요.
S오일의 경우에는 지금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에서 96,8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GS를 살펴보시면 1.1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강부하권에서 거래되면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원화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전기차 보조금을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에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아이오닉5에는 지금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원화성의 경우에는 아이오닉5의 친환경 시트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그러면서 대원화성 역시도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대원화성은 지금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요. 급등 양상은 9%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865원에 75원에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LIG 넥스원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한번 짚어보시면 어제도 짚어드렸었는데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되면서 최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짚어보시면 역시나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고요. 12종목 내에서 파란불을 켜낸 종목은 펄어비스와 시젠밖에 없습니다. HLB밖에 없습니다. 역시나 약보합권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삼성스펙 2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23%대 급등 양상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셨을 때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메타버스 관련 기업인 MP와의 합병 기대감에 지금 5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T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T팜의 주가를 먼저 보겠습니다. 3%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어제 강정석 회장이 ST팜의 보유 주식 일부를 블록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한바이오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대 내외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매홍 LNF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업종들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상승하는 업종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요. 운수창고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2.8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와 음식료품, 화학, 전기, 전자 업종이 코스피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의복과 의약품, 건설업, 운수장비, 그리고 전기가스업은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업종들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는 의료 정밀기기 업종에서 2%대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유통과 음식료, 담배, 오락문화, 통신장비 업종에서 1%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잘 가는 업종들이 대다수의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들을 많이 사들이고 혹은 많이 팔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LG전자, HMM은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반면에 기아와 현대차, 한국전력은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어제 미국 시장 보셨어요? 미국 시장 좋았어요. 네, 진짜 좋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나스닥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기술주들이 또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네.
상당히 또 이제 오랜만에 또 상승한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그동안 계속 안 좋다가 맞아요. 안 좋게만 하다가 오랜만에 상승해서 우리 오늘 시장도 오랜만에 또 올라가서 네. 또 괜찮은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또 이렇게 일희일비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제는 네. 좋았지만 사실 또 최근에 보면 비트코인이 많이 또 이제 떨어지면서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금이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관님? 네, 이 지금 비트코인은 최근에 떨어지고 네. 금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은 비트코인이 좀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예. 오늘은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맞아요. 예. 뭐 북미 채굴업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모임을 가져서 뭐 전기 생산량 채굴 할 때 전기가 많이 드니까 컴퓨터로 하니까 그 전기 생산량을 좀 줄일 수 없을까 뭐 이런 토론을 했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좀 올랐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의 추세를 보면 비트코인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서 오늘 오른 건 반짝 오른 거고 최근에 이제 한 달 정도간의 추이를 보면 하락을 하면서 금값이 오릅니다. 금값이. 금값이 진짜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이거는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4월 16일부터 네. 떨어져서 또 그에 반면에 금값은 상승하는 그러네요. 예. 바로 4월부터 예. 4월부터 상승하는 이게 이제 반비례로 간다. 맞네요. 반비례로 예. 간다 보면 되고 사실 비트코인은 이제 그 디지털 금이라고 불렸어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려서 뭐 안전자산이다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뭐 사실 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을 그러면 되게 웃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초창기 비트코인은 약간 안전자산 측면으로 많이 불렸습니다. 초창기에.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제는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제는 지 멋대로 움직이고 이제는 뭐 안전자산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초창기에는 안전자산의 역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네. 그 아까 보셨다시피 4월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금값이 올라가는 원래 이 반비례가 약간 나타납니다. 왜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자산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은 가상 자산이고 이제 네. 금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예. 둘 다 자산인데 이제 얘는 가상 자산, 얘는 실물 자산인데 이게 둘 다 안전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돼요. 대체제. 대체제. 그래가지고 얘를 안 쓰면은 얘를 쓰게 되는. 얘를 안 쓰면 얘를 쓰게 돼. 우리가 이제 간이 안 맞으면 MSG가 없어요. 라면을 딱 열었는데 네. MSG가 없어요. 그러면은 뭐 소금이라도 뿌리거나 아니면 후추라도 뿌리고 뭐 이렇게 뭐라도 하잖아요. 넣겠죠. 네, 뭐라도 네. 넣거나 아니면은 진짜 최악의 경우 설탕이라도 넣는 대체제 아니면 뭐 그렇게 되는 아니면은 뭐 그냥 생라면을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고추장을 넣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게 대체제입니다. 이게 하나가 안 되면은 이게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밍밍하게 라면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비트코인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금이 올라가고 약간 이런 건데 금이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좋아요. 지금 그래서 뭐 68,000원대를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네. 이것이 어떻게 되면 1월 6일 날 고점이었던 69,230원 거기에 거의 맞닿아가는 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뭐 그래프로 보긴 했는데 조금 자세히 얘기 좀 해볼게요. 뭐 국제 금값은 어떤 흐름을 좀 보이고 있을까요? 사실 뭐 국내 금값보다는 국제 금값이 우선한다고 봐야 돼요. 네.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래가 되는 코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이제 뭐 업비트나 빗썸 이런 코인원 이런 데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과 국제 비트코인 가격이 달라요. 달라요? 네, 달라요. 다 달라요. 우리나라 내에서도 다 달라요. 이게 좀 재밌는 게 삼성전자는 이제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내에서 무조건 가격이 동일하잖아요. 저 똑같은 줄 알았어요. 똑같은 줄 알았죠. 네. 그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코인을 사실 네. 잘 몰라서. 예. 네. 삼성전자는 동일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왜냐면 100원 이제 오르면. 삼성전자든 뭐 예. 어떤 뭐 거래소를 사용하든 똑같지 않나요? 근데 어떤, 비트코인 네. 다 달라요. 비트코인은 업비트 가격이랑 빗썸 가격이 또 다릅니다, 이게. 근데 네. 국내 가격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거든요. 네. 근데 그 국제 가격 비트코인하고는 되게 크게 차이가 나요. 그 엄청 예전에 한 30% 가량 차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거 너무 큰 차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 치면은 네. 그걸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비트코인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4천만 원이다. 네. 4천만 원이면은 뭐 만약에 그냥 원달러 환율을 맨날 변동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그렇죠. 네. 원달러 환율 1,000원이야 칠게요. 네. 1원에 1,000원, 1달러에 1,000원이다. 네. 그러면 4천만 원이면요. 어떻게 돼요? 1달러에 1,000원이니까 4만 달러 되잖아요. 4만 달러. 네. 근데 만약에 환율 변동 없다고 가정하에
근데 환율 변동이 고정돼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막 30% 가량 차이 나서 갑자기 얘는 국제 비트코인은 6만 달러인데, 그러니까 환율로 적용했을 때 6천만 원인데 우리는 4천만 원,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아니면 그 반대로 예전에 우리나라 코리아 여기는 이제 한국 증시는 약간 저PBR 그래가지고 저평가 기조가 많잖아요. 네. 근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 많이 불리는데 비트코인이 이상하게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말,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최고로 높았기 때문에 네. 뭐 김치 프리미엄 이런 말들이 프리미엄. 이게 네. 실제로 뉴스에서 유행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 용어를 우리나라가 만든 말이 아니라 네. 외국에서 우리나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네. 왜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김치라고 그래가지고 그쵸. 네. 외국에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 외국 언론사에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김치 프리미엄 말 많이 돌았습니다. 그게 한 2년, 3년 전에 2018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외국에 있는 비트코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 비트코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막 2천만 원이라 그러면은 2만 달러. 2천만 원이면은 원달러 환율 1,000원으로. 그러면 우리나라는 막 2,500만 원, 2,700만 원 이러니까 이 가격이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 막 이랬는데 중요한 건 금값도 마찬가지예요. 금값도. 금도 외국 시세랑 우리나라 시세랑 달라요. 네. 그래서 국제 금 가격이 네. 또 달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금을 보실 때는 금테크를 하실 때는 국제 금 가격하고 국제 금 가격이 1온스당 얼마 이렇게 몇 달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 온스라는 개념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몇 그램당 1g당 얼마 몇 원 쓰는데 물론 그램이나 온스를 맞춰도 달라요.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환율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1온스당 1,873달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3월 말이었던 1,687달러 대비 11% 뛰었어요. 자, 그래서 국제 금 가격이 올랐는데 어쨌든 다르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재테크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비트코인도 그렇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차익 거래.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그 자산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산 가치가 무려 30%나 갭 차이가 나면은 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선물 옵션의 개념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서 국제 금 가격은 너무 고평가돼 있고 국내 금 가격이 너무 저평가돼 있다. 싸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막 3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요. 국제 금 가격이 비싸니까 국제 금 가격은 매도 선물 포지션으로 네. 풋 포지션으로 접근하고 국내 금 가격은 콜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매수 포지션 하면요. 그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이게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갭 차이가. 예. 갭 차이가 맞춰지면은 국내 금 가격이 급등하든 국제 금 가격이 폭락하든 그래도 어쨌든 돈을 벌게 되는 그 갭 차이를 줄여가지고 요게 이제 베이시스 거래 파생 상품에 이런 말 하면 잘 모를 거예요. 원래 근데 파생 상품을 하신 분들 아실 겁니다. 어쨌든 파생 상품 자체도 이제 선물 가격하고 현물 가격 사이의 베이시스 차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를 하는 게 이제 기관의 그런 많은 AI들이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옛날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그렇게 비트코인하고 그 금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차익 거래 30% 나긴 힘든데 한 10%만 차이 나도 10%만큼의 100% 좁혀지는 건 아니겠지만 역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베이시스가.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만약 5%만 해도 5%는 무위험 차익 거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값은 오르는 반면에 이 비트코인은 지금 수직 낙하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하락했죠? 그렇죠. 비트코인이 이게 지금 네. 어제 보니까 뉴스 많이 떴잖아요. 근데 최근에.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8천만 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8천만 원까지 갔다가 4천만 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랐어요. 지금 다시 올라서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뭐 10% 가량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 북미 채굴업자들 만나서 전기값을 줄이고 뭐 환경을 뭐 보호해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다시 오르긴 했는데 어쨌든 야 이게 4천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3,800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맞아요. 네. 야 이러면은 무려 고점 대비 50% 하락을 한 겁니다.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 그쵸. 만약에 고점에서 매수를 했다면요. 네. 그냥 저 재산의 50%가 날아간 거예요. 아이고. 거기서 만약에 손절을 했다 그러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굉장히 또 이렇게 투자할 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요.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내든 뭐 국제든 국외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자꾸 이렇게 정책상
비트코인을 압박하는 정책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는 싫어하죠. 정부에서는 얘네가 이제 기존에 미국에서도 싫어하는 달러가 있는데 자꾸 다른 달러를 안 쓰고 달러의 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그렇죠. 내가 미국인이라도 싫어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 달러 한국은행이면 한국 원화를 써야 되고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하면은 보하 달러를 써야 되는데 자꾸 얘네 안 쓰고 자꾸 저걸 쓰겠다.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쓰겠다 이러니까 저걸 왜 써?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꾸 압박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책상으로. 그래서 CBDC도 나오고 이제 정부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암호화폐를 만들죠. 정부에서 비트코인 제2의 비트코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압박이 들어가고 이것을 어떻게 이 암호화폐 관계자들이 어떻게 집단 이익의 힘을 발현해서 해서 나갈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투자의 관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금값에 대한 전망 좀 해주세요. 근데 금값 이제 비트코인하고 좀 반대로 간다 그랬는데 네. 저는 금은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금은 원래 이제 금값은 지금 1온스당 뭐 1,800달러 이랬는데 금은 진짜 클레오파트라 시절부터 네. 금 한 개가 있으면은 4명 식구가 먹고 살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과 함께 꾸준하게 그때는 금값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네.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예전에 뭐 금본위제든 뭐 미국에서 금본위제든 그 당시에는 이제 달러가 기축통화가 아니었으니까 지금은 거의 달러나 뭐 기축통화가 되고 또 중국의 위안화도 많이 쓰이고 뭐 유럽에서는 유로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파운드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약간 전 세계가 이제 공포에 쌓여 있는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럴 때는 전쟁으로 어느 나라가 망할지 몰라요. 갑자기 망할 수도 있고 그렇죠. 독일의 히틀러가 갑자기 두 발 들고 그 막강하던 독일 히틀러가 갑자기 몰락의 길을 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사실 기축통화로서 힘이 세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갑자기 히틀러한테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맞아요. 결국은 미국은 이겼죠. 그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핵폭탄 일본에도 터트리고 또 막 이런 거 하니까 뭐 이탈리아랑 막 무솔리니는 뭐 히틀러나 뭐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자, 그 결국은 미국이 기축통화 됐는데 그 전까지는 기축통화 아니었기 때문에 달러가 아니었기 때문에 금본위제로 금이 이제 전 세계의 기축통화였어요. 금만큼은 우리가 망하지 않겠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러시아든 이탈리아든 다 그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국가들이 망할 가능성에 전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있었지만 만약 핵전쟁을 한다 그럼 서로 핵을 날리면은 망할 수도 있죠. 실제로 서로 핵을 막 수십 발을 날리면. 근데 금만큼은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 거니까 금은 됐다. 그러니까 금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꾸준하게 올라갑니다. 이거는. 그래서 옛날에 막 한국 전쟁 때 막 이렇게 피난 갈 때 이제 집을 들고 갈 수 없잖아요. 집을 이렇게 어깨에 들고 갈 수 없으니까 당연하죠. 금을 이제 양말에 넣어가지고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금을 양말에 넣어서 도망가는 이런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금이 있으면 무조건 챙겨야 되죠. 그래서 금반지든 뭐든 금이 최고예요. 그래서 금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당분간은 뭐 테이퍼링 때문에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은 국제 금리가 이제 미국 뭐 금리, 미국 뭐 10년물 막 금리 이런 국제 금리 이런 게 상승하면은 당분간은 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왜냐면은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금리가 높은 쪽에 베팅을 하고 그쪽에 자산을 맡겨 놓으면은 이제 금은 이제 갖고 있어도 이자가 없으니까 아니 이자를 안 주는데 왜 내가 기존에 1% 금리 하던 거를 투자를 안 하고 있었으면 만약 진짜 가정하에 5%까지 올랐다. 뭐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럼 5% 주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좋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금이 당분간 좀 힘들 수 있겠지만 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은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여러분들이 금은 반드시 갖고 가는 하나의 그러니까 비중을 한 5% 이내라도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금 팔아도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한 우리 시장 속에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인 금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비트코인도 요즘 많이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금의 비중을 한 5% 정도로 가져가시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전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일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먼저 짚어주세요. 네, 한국전력 실적이 괜찮았어요. 한국전력 영업이익이 5,716억 원을 기록해서 네. 1분기 대비 작년 1분기 대비 32%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15조 넘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한국전력이 한동안 잠잠하다가 드디어 어제 5% 이상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요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온 거거든요. 네.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5%면 엄청 장대 양봉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국전력은 이제 요거 팬들이 있어요. 한국전력은 또 네. 이 아재들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주의자들의 최후의 보루예요. 아, 그래요? 네. 보수 투자자들의 최후의 보루. 이거 왜냐하면 셀테리온이나 뭐 테슬라랑 완전 이 극과 극이죠. 셀테리온과 테슬라가 이제 최첨단 기술과 바이오 최첨단 혁명을 자랑하면은 이거는 혁신 혁명 없어요. 아. 혁신 혁명 제로인데 한국전력은 제로인데 이건 최후의 보루다. 한국전력은 망할 수가 없다. 요걸 깔고 전제로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그 아재들은 진짜 옛날에 한국전력의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네. 정말 팬들이 많아요. 아. 한국전력. 그래서 한국전력은 옛날부터 많은 네. 분들이 또 갖고 있었고 그 아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오. 그래서 지금 보면요, 한국전력은 진짜 항상 그 옛날 왜 그러면 한국전력은 옛날 시가총액 1위였어요. 오. 시가총액 1위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1위고 뭐 뒤 밑에 2위가 SK하이닉스 뭐 네. 이렇게 가지만 80년대까지만 해도 오. 80년대 이제 코스피가 네. 태동기였죠. 네. 81년에 코스피가 100포인트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네. 태동기로 이제 시작할 때 네. 한국전력 그 중심에서 한국전력이 이제 88 올림픽 할 때쯤 아, 88 코스피가 아기일 네. 때. 코스피 맞아요. 네. 코스피 할 때 이제 코스피가 81년에 탄생했으니까 네. 88 올림픽 할 때쯤 한국전력은 1위였어요. 전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기술주들이 이런 게 올라오면서 뒤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한국전력이 그 88 올림픽의 그 감동을 아시는 분들은 네. 아직도 한국전력의 그 감동을 기억하기 어. 때문에 매수를 많이 합니다. 매수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재들의 종목이라 그랬는데 네. 그래서 영원한 그 아이돌 한국전력은 아재들의 아이돌인데 아. 이게 어제 5% 오른 건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야 이거 어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나왔어요. 네. 엄청나게 많이 외국인들이 또 그동안 좀 팔았거든요. 네. 3거래일 연속 팔아다가 어제 무려 177만 주나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이 그 기관이 211만 주를 매수를 합니다. 엄청나게 또 많이 이 주체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아무튼 영업이익이나 뭐 여러 가지 전력 판매량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봤을 때는 연료라든가 뭐 등등 뭐 유가 환율 뭐 여러 말이 많은데 한전이 판매량 1kW 시당 전력 공급 비용 증가율을 2024년까지 3% 이내로 관리하고 여러 가지 TF를 해서 뭐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ESG도 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공기업이니만큼 또 ESG 환경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전기를 자꾸 이게 공급을 하고 만들면은 네. 환경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원자력, 한국전력이 하는 핵심적인 또 사업이 원자력인데 네. 원자력을 하면 환경이 또 파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거 다 환경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또 발맞춰서 한국전력이 나아가고 국가, 산업과 동반하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한국전력의 공매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게요. 규모가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열 종목에 지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전력이 이제 공매도가 20일 날 네. 13만 주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거래대금 32억 규모인데 한국전력이 18일 날 이제 22만 주 공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틀 동안 많이 줄었죠. 9만 주 가량 공매도가 좀 줄어들었다. 이래서 지금 좀 많이 미지정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 금액 같은 경우 늘었습니다. 거래 금액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뭐 거래 금액은 사실 공매도랑 좀 다르게 이제 많이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거고 공매도가 줄었다는 점에서 미지정됐다는 거는 상당히 또 희소식이 아닌가 한국전력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그럼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공매도는 이제 주가가 5%에서 10% 하락하고 네. 직전 분기 코스피 구성 종목 공매도 비중의 3배 이상이 네. 되고 뭐 상한가 20%로 상한은 20% 그리고 공매도 거래 대금이 6배 증가할 경우 이런 조건이 있고요. 네. 또 두 번째 조건은 주가가 10% 이상 하락하고 공매도 거래 대금이 6배 이상 증가할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 공매도 거래 대금이 5배 이상 증가하고 공매도 비중 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뭐 이런 아무튼 공매도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너무 복잡한데 뭐 일정한 기간을 두고 갑자기 공매도가 확 증가하는 네. 공매도가 확 요약을 하자면은 일정한 기간 동안 공매도가 확 증가하고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면 그러면 공매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국전력의 이제 주가 전망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한국전력은 이제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네. 어제 이제 오랜만에 저 장대 항목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5% 이상 상승했는데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이거 이제 여기 나왔거든요. 여기 장대 항목 이게 이 정도면 장대 항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여기 오늘도 1% 올랐다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한국전력이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 올랐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3만 원까지는 최소한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외국인이 177만 주 매수하고 기관이 211만 주 매수하는 순매수하는 이런 놀라운 쌍끌이 매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 좋고요. 여러 가지 산업용 전력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납니다. 국가 산업단지 가동률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또 전기 많이 쓰잖아요. 여름 다가와가지고 에어컨 쓰잖아요. 맞아요. 정말 다행인 것 같은 게 우리 회사도 얼마 전까지 더운데 또 네. 에어컨 바람이 나와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산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집에서도 에어컨 많이 쓰지만 회사든 또 국가 산업이든 뭐 기관이든 에어컨도 그렇고 또 이 공장 가동을 하면요. 공장 가동이든 뭐 국가 산업 단지든 다 전기를 쓰잖아요. 맞아요. 전기를 쓰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전력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가동에 따라서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국가 산업단지 가동률이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캐건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셧다운된 데도 많았거든요. 다운되고 가동 안 하는 데도 많았는데 코로나가 작년부터 생겼잖아요. 근데 그걸 다 극복을 하고 공장이 좀 잘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단지 공장이든 산업단지든 이런 것이 코로나 작년이었는데 4년 전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산업 제조업 현장, 공장, 산업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간다. 전력 판매량이 늘고 있다라는 거. 뭐 구미공단도 좋고 반월공단, 시야공단 다들 조금씩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의 타격에서 어느 정도 좀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공장 기계를 돌리려면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를 쓰는 거는 확실히 한국전력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거다. 전기 판매량이 늘어나면 수익이 좋아지고 매출이 올라간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4년 만에 지금 최대치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4년 전에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4년 만에 지금 전력 판매량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치인데 4년 전이면 2017년이죠. 그렇죠. 2017년이면 이때요, 이때. 마우스 지금 가리키는 데 있죠. 오. 야, 이때 전력 판매량인데 이때 뭐 6만 원이었어요. 주가 많이 빠졌네요. 네, 진짜. 6만 원이었는데 지금 2만 4천 원까지 반토막 이상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보다 더 지금 전력 판매량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게 매출이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전기 판매는 늘어서 매출이 올라갔는데 주가는 반토막 났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고 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성 기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판매량은 늘었는데 산업 동량이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주제에서는 한국전력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적도 좋게 나왔고요. 공매도 규모도 많이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도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은 능글구렁이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삼성중공업 5,000원에 비중 5%인데 고점에서 다 매도 못했네요. 장기적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은 5,890원에 시작을 해서요. 지금은 5,8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수익성 계산 안 되면 어려워. 수익성 개선 안 되면 어려워. 네. 이게 지금 삼성중공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조선사이긴 한데 그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수익성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고요. 5천억 원 가량의. 야, 이건 적자가 5천억이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회성 비용 4,400억 원 제외해도 668억 원 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 감자 후에 1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야, 근데 이 무상 감자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사실. 무상 그쵸. 감자도 안 좋은데 유상 증자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뭐 두 개를 더블로 얻어맞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왜냐면 기존 주주들이 되게 싫어하는 게 무상 감자, 유상 증자 이런 거거든요. 무상 증자는 좋아해요. 무상 증자는 엄청난 호재인데 무상 감자랑 유상 증자는 악재이기 때문에 무상 증자를 실시하면은 되게 좋겠지만 아니 무상 감자는 주식수를 줄이는 거고 무상으로 줄이는 거고 또 유상 증자는 돈 따로 받고 돈 더 내놔 그리고 강매하는 거죠. 강매해서 너 이거 사라. 강매하는데 내가 안 사겠다 그러면 걔는 무조건 손실이에요. 안 사면 강매했는데 안 사면 그럼 걔는 팔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유상 증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지금 정책상 이제 너무 주주들한테 책임을 넘기는 거 아닌가, 전가하는 게 아닌가, 삼성중공업이 이런 것들이 약간은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이런 정책들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고 적자를 웬만해서 좀 해소를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그 해양 플랜트 수주 목표도 약간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라는 게 이제 바다에다 이게 석유 시추할 때 이렇게 건설하는 거예요. 건물. 바다 위에 건물을 짓죠. 네. 이런 거 이제 삼성중공업이 잘하는데 바다 위에 건물이 둥둥 떠 있어요. 둥둥 떠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수면 위에 있지만 밑에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 바다 깊숙한 곳에 이제 기둥을 받고 있는 이런 건데 요런 것도 약간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수주가 좀 지연되고 있고 다행인 거는 이제 컨테이너선 는 뭐 34척을 해가지고 51억 달러 해가지고 약간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 좋은데 여러 가지로 약간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좀 적자를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급락했다가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요. 사실 만약 이 회사가 좀 괜찮게 좀 흑자로 나오고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했다면은 저는 이 차트는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저 급락해가지고 옆으로 가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너무 좀 흑자 전환을 못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아쉬웠고요. 네. 근데 다행인 건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분 5,0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는 거는 이럴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작년 그래서 이때 좀 매도를 했었으면은 좀 괜찮았을 텐데 급등을 했을 때 왜 매도를 안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매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적자 기업은 뭐 물론 테마성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테마성으로 올라갈 때 급등할 때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테마는 갑자기 꺾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다행인 것도 비중이 5%밖에 안 돼가지고 일단은 좀 더 가져가시다가 한 6,000원대 이상 올라가시면은 그때 좀 매도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 한 20% 수익이네요. 야, 6,000원대에서 매도해도 20% 수익이네요. 그러니까 6,000원대 매도하시는 거를 그래서 20% 수익 보시는 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적자가 지속된다는 점이 조금 불안합니다. 능글구렁이님께서는 6,000원대 정도가 오면은 매도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 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동성케미컬입니다. 동성케미컬, 네. 네, 이 회사는 화학이에요, 원래. 원래 이 종목 이름이 동성화학이었어요. 동성화학이었는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글로벌하게 화학이 네. 케미컬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럼 LG화학도 LG케미컬로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아무튼 동성케미컬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종목을 이렇게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뉴스가 없어요, 거의. 뉴스가 거의 없고 되게 조용한 종목입니다. 조용하게. 근데 저는 이 종목을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게 고배당 정책. 고배당 정책, 배당을 되게 많이 준다는 거. 이걸로 이제 탄탄한 내재 가치로 승부를 보는 종목이고 저는 이 종목이 이제 지금 자회사로 동성화학을 지금 두고 있는데 물론 원래 동성화학이었는데 이게 업종이 약간씩 바뀌면서 모회사 자회사로 약간 분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동성화학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동성케미칼입니다. 동성화학 종목은 없어졌어요 지금. 자, 어쨌든 이런데 요거를 이제 신발 사업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신발 사업 이게 이제 신발 사업에 들어가는 신발 만들 때 들어가는 폴리우레탄 이거를 만들거든요. 동성케미칼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신발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의류, 섬유 의류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양 사업이 아닌가, 사양 산업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지금 뭐 중국이라던가 베트남 뭐 이런 개발 도상국들에서 싼 인력으로 공장에서 막 찍어내다 보니까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이 회사는 신발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신발을 파는 회사가 아니거나 신발에 들어가는 소재, 신발 소재인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폴리우레탄 내에서도 매출이 상당히 커요. 이거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동성화학 돼 있죠. 그래서 매출 현황 보면요, 이게 이제 분기 보고서인데요. PUS 돼 있죠. PUS 매출이 가장 크죠. PUS가 가장 큰데요. 2021년 1분기.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PUS가 뭐냐 이렇게 물으실 텐데 PUS가 바로 이거예요. 신발착용 폴리우레탄 수지. 이게 바로 이거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신발에 들어가는 게 폴리우레탄 수지가 PUS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품별로 했는데 동성화학이 여기서 매출이 가장 높죠. 여기 화학 부분에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이거. 그래서 신발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창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신발 산업의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세계 신발 산업 동향 이겁니다. 이게 올라가죠, 이렇게. 왜냐하면은 신발은 신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죠. 신발 왜냐하면 다 닳고 밑에 따르면은 다시 사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의식주는 필수잖아요. 네. 근데 집 같은 경우는 돈이 많지 않으면은 집을 새로 사는 건 좀 힘들지만 월세로 들어가거나 전세로 많이 들어가는데 먹는 거랑 이거 신발은 신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성케미칼이 신발 직접 만들진 않지만 그 신발 만드는 데다 소재 폴리우레탄을 가장 공급을 잘하고 있어요. 이게 아시아에서 이제 공급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아시아가 86%입니다. 86%. 유럽은 다른 나라는 별로 없죠. 왜냐면 아시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이나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장을 많이 있기 때문에 싼 노동력으로 그럼 여기다가 폴리우레탄을 팔아먹는 거예요. 동성케미칼. 그러면은 아시아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다 이제 신발 한 켤레씩만 팔아도 돈이 엄청 많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순위를 보면 중국이 1위입니다. 55%. 인도도 인구 두 번째잖아요. 10%. 요 두 나라만 공략을 하면 돼요. 두 나라에만 폴리우레탄 잘 팔아먹고 그 신발에다 공급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중국과 인도에서 또 베트남에서 신발을 열심히 만들어서 자기 나라에다 공급을 하겠죠. 이게 바로 동성케미칼이라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또 배당도 4%나 주거든요. 저 그래서 이거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요, 이게 지금 분기 보고서인데요. 사업의 내용 요거 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점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떨어졌지만 여전히 지금 이거보다 많이 오르긴 했는데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배당도 많이 주기 때문에 저는 동성케미칼 지금 뭐 좀 떨어졌을 때 매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동성케미컬을 살펴봤습니다. 신발 소재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점유율도 꽤 많이 생산되는 업체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도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댓글 남기기 부담스러운 분들께서는 위에 나오는 번호로 성함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여전히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상해 종합지수도 강보합권에서 시작한 이후에 지금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50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우리 시장 빨간불을 켜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